여러분들 만나뵈서 무척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목이 감기 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부터 나아졌어요. 그래서 무척 저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주대는 제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원인데 저는 용인시 성복동이라고, 여기서 차로 한 10분 걸릴까요? 네,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지금 조그만 애가 있으면 여기 보내고 싶은데 벌써 다 졸업을 해가지고 장가까지 갔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아주대학은 저희들 보건의료, 의학 쪽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정 선생님,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름까지 외우고 있어요. 그죠? 외상센터, 여기 아주의료원에.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게 보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아주대학이 크게 발전하기를 저는 기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꿈을 디자인하자, 하라라고 했더니 명령어 같으다 그래서 하라를 하자로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면은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멋있는 일생을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아직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듣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목차, 우선 꿈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대학교 때 준비했으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으니 꿈을 어느 정도 크게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얘기를 또 드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산업은 삼성전자,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철강산업, 조선산업, 이거 전부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수준에 와 있고,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차세대 또 발전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은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이것이 바이오 산업이다, 제약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약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키워야 되는데, 조선산업도 여러분들 최근에 TV 광고를 통해서 조금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조선을 울산에 세울 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모래사장 사진 한 장 들고 영국에 건너가서 차관도 해오고 수주도 받아오고 해서 조선산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웅제약은 그러면 미래 그런 먹거리 산업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또 나는 과거에 어떤 꿈을 꿔왔고 또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결어,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림 하나 나와 있는 게 혹시 미대도 있습니까? 미술대학교 다니시는 분 없어요? 여자 사진이 맨 표지에 나와서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무척 다행입니다.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서
그게 피카소가 그린 꿈이라는 그림이래요. 저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그 분야가 다양하니까 틀림없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나 비슷한 수준인 걸 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네요. 우선 대학생활, 이게 자유로운 문화, 이제 젊음, 여러분 젊습니다. 그 나이가 들으면 굉장히 뭘 조심하게 돼요. 뭘 해볼까? 모험 정신 이런 게 그 과거에 비해서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다, 해보고 싶다, 이거 할 텐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슴에 막 용솟음 칠 때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게 용솟음 안 치고 계신다 그러면 애 늙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뭐라고 썼습니까? 뭐 선택도 마음대로 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자유스러움 만끽할 수 있고 대학 생활에서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들 갖춰야 되고 또 다양한 거 대학 시절 아니면 다양성을 접해볼 기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생활할 때 개방적으로 나쁜 의미의 개방적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개방적으로 다양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취미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그다음에 여행, 친구 사귀기 뭐 이런 거 리더 역할 해보기 또 리더를 따라가는 역할도 해보기 반드시 세상은 리더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외국어도 하면 좋고 제가 그 회사에서 신입 사원들 면접을 많이 보게 되죠. 그때 이제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물어보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부하지 않은 대신 뭘 잘했는가? 그죠? 공부를 반드시 잘할 필요는 없는데 뭘 딴 것도 못하면서 공부도 못했다 그러면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공부는 내가 학점을 좀 위수가 낮지만 그동안에 나는 남이 안 한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대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 못했냐면 이게 동아리 활동하느라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좋다. 동아리 활동 무슨 동아리인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나오죠. 근데 꼭 그거 한다고 그러면 학점까지 못 따야 될 사유가 있었는가?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업을 이렇게 학점을 나쁘게 말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서도 그 당시의 현재를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용기 있는 리더. 세상에 이제 리더하고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 수는 분명히 리더 수가 적죠. 모든 사람이 리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모든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려고 들 때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현명하게 나는 이쪽 분야에서 리더고 저 사람은 저쪽 분야에서 리더고 어느 분야에서 내가 리더가 아닐 땐 리더를 잘 따라가는 그런 연습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 분야가 이제 여기 뭐 한 300명 넘을까요? 그러면 다양할 겁니다.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영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학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문직 의학 그다음에 뭐 약학 다 있는데 그 분야에 나 자신이 미래다.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죠?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이 이후의 미래는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미래는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평생에 고등학교 때 우리 은사님이 얘기해 준 말인데 지금도 누구든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을 봐요. 세상의 사람을 분류를 세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즉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사람, 존재하는 사람,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좋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나머지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자, 그럼 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기 한자에 써 있듯이 진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고, 존재하는 인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재앙인 사람들도 있고, 여기다 천자, 사람 인자 대신 천자를 붙여도 똑같습니다. 천재에 진짜 천재가 있고, 하늘이 내린 재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까? 반드시 항상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인가? 괜히 나 적성도 안 맞고 나 이거 하는데 즐겁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없이 이것을 한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즐기면서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각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할까? 또 왜 그걸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꿈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게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1953년이니까 아주 까만 옛날 얘기입니다. 미국의 예일대가 나쁘지 않은 대학교예요. 뭐 한국에서 따지면 예일대도 한국의 아주대 정도, 미국에서 예일대 그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졸업반 예전에 미국 대통령 하던 그 누굽니까? 이름 잊어먹었어요. 이제 나이 들면 이름 자꾸 잊었는데 바람 많이 피던 대통령. 클린턴. 여기 출신이에요. 예일대 졸업한 학생을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졸업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거꾸로 하면 그 조사를 해본 거예요. 20년 후에 졸업할 때 예일대 졸업생들 3%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둔 사람이고, 30%는 목표는 있으나 적어두지 않던 사람이고, 67%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졸업한 지 2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3%,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둔 3% 사람들이 재산은 나머지 97% 학생의 총 재산보다 많았고, 소득도 20배 정도 차이가 졌고, 사회적인 영향력, 즉 명예 같은 것도 30배 정도로 앞서 있더라. 저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2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행복했었다.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다. 자, 그러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나 행복하게 살았어. 살만한 거죠. 따라서 목표를 글로 적어두는 거, 크게 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나는 저걸 달성할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남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제가 여러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 성향의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 일을 이제 하게, 같이 하려면 일을 시켜야 되니까 하는데, 꼭 이 학생들도 보게 되면은 수학 시험 볼 때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험 볼 때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이 수학 시험 보는 날이면 수학 공부를 어저께부터 오늘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자꾸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는가 하는 것이 명제라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경영, 이 수단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목표를 세우고 항상 설계도, 이게 전략입니다. 플래닝,
준비물 역시 플래닝인데 설계도는 이 준비물은 액션 플랜을 말하는 거고 설계도는 어떻게 할 일을 갖다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결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그보다 이전에 결과가 달성된다고 예측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저희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다른 기업들은 한 달 영업 목표가 얼마인데 달성했어? 안 했어? 이걸 저희들은 안 따집니다. 그거 따져서 지난 다음에 따지면 뭐 하겠어요? 첫째 주에 이번 달 말 되면 금월의 목표가 예측되는가 달성이 예측되는가 이거를 따지죠. 안 되더라도 다음 달에 가면 더 잘하면 되지. 근데 안 된 사람 보고 안 됐다고 난리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지침은 저희들은 항상 주머니에도 이 나의 지침이라는 조그만 명함 크기만한 거로 인쇄된 거를 갖고 다녀요. 뭘 생각이 안 나도 이거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짓말같이 일의 순서가 생각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상화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선수가 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고 얼마 전에도 전 세계 선수권 거기서도 금메달 따더라고요. 그 사람이 금메달 지난번 4년 전인가 금메달 따고 금이 환영을 했을 때 시청 앞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방송국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딴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상화 선수가 대답하기를 제일 힘든 것이 그 자전거 뒤에다가 자동차 타이어, 시커먼 타이어를 달고 운동장을 도는 거래요. 얼마나 힘들게. 그냥 자전거를 타고 돌아도 더운 여름에 쉽지 않을 텐데 그 무거운 타이어를 달고 다닐 때 이 허벅지의 근육이 찢어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때 참아낼 수 있는 동력은 뭐였었는가? 내가 올림픽 시상대 위에 올라서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러한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버텼다 그래요. 즉 목표를 꿈의 크기를 금메달에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그걸 동메달로 목표를 거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걸요. 크게 걸고 한번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200%, 300% 목표를 설정해 놨더니 저거 진짜 돼?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00% 목표가 더 쉽습니다. 200% 목표가 100%보다 쉬워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할 수 있다. 긍정의 그런 마음가짐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200%가 쉬울까요? 100%보다? 여러분들 남학생들 중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대신에 군대에서 삽질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얼마나 삽질하고 있냐? 근데 그 삽질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뭐 그냥 왜 하필이면 그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해가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드느냐 뭐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삽으로 구덩이를 기아받을 때도 구덩이를 파죠. 8시간에 팔 수 있는 구덩이는 사람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건장하냐, 뭐 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안 줍니다. 2배까지는 절대 안 가요. 그럼 8시간 팔 이 구덩이 크기를 100%로 생각합시다. 120% 크기의 구덩이를 파려면 8시간 하던 거 10시간 하면 파게 되겠지. 120%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8시간 할 걸 10시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지. 근데 200% 목표를 세워두면 하루에 팔 엄두가 못 나니까
엄두가 나질 않으니까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 꼭 삽으로 해야 되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나오죠. 이거 맨 마지막에 포크레인으로 파면 거저 먹기네. 지금 무슨 소린가 그러면 목표를 크게 잡다 보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잠재의식을 가동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이 영업 사원들이 많은데 영업을 시켜보게 되면 어떤 친구는 주어진 목표 100%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300%를 해옵니다. 그 300% 하는 사람의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져요. 독특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성공 사례라 그래가지고 또 남들이 그것을 흉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소관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SOP라고 해가지고 300%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독특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게 쉽다는 거예요. 수월하게 300%를 해요. 따라서 꿈의 크기, 그때 목표를 크게 갖는 것이 오히려 작게 갖는 것보다는 현명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다. 목표만 크게 놓고 이제 목표 크게 설정해 놨으니까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되게 만들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조라 그러는 게 뭘까요? 창조. 그럼 아까 삽으로 파던 거 포크레인으로 파야 돼. 그런데 포크레인이 없을 때는 창조가 되겠죠. 그런데 창조는 꼭 이 세상에 없는 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가 아니고 모방도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A라는 사람을 보니까 야, 내가 갖지 않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 B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네. 그럼 A, B를 합치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A보다도 낫고 B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또 세 사람이 A, B, C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저 사람이다. 난 저거 따라할래. 이쪽 방면은 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은데 나 저거 한번 흉내내보자.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도 있지. 맞지 않는 건 자기 재량으로 버리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또 저 사람 건 내가 잘하면 쓸 수 있어. 그래서 그 최고 사례를 조합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창조에 들어가니까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목표도 크게 설정했다. 할 수 있다. 내 가슴이 지금 이거 틀림없이 해낼 거야 하는 각오도 단단해. 그 다음에 방법도 옆에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머리에 섰어. 자, 이제 실행할 단계인데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머리, 가슴, 발. 머리는 항상 냉철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냉철하게 이게 지금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제 발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슴은 열정을 말하는 건데 아무리 모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냉철한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죠. 힘들면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오늘은 좀 쉬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열정, 가슴. 내 목표를 세워놓고 내 목표에 내가 공감을 해야 돼. 열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실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경영 지침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그 임원 하나하고 3달 동안에 가장 쉬운 말로 바꾼 게 이겁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가지고 일을 다 해요. 어려운 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대한 리더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 남의 가슴에 불을 지르려고 그러면 먼저 내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죠. 내 열정이 있어야 남을 공감을 시킬 수가 있죠. 그게 리더입니다. 즉 스스로 내 가슴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또 나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옆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죠. 자, 그래서 혼자 일을 해서 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여럿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항상 리더가 있게 되고 그 리더가 조직 전체를 열정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불을. 여기 교회 나가시는 분들 많죠.
신도가 많은 교회 나가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남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신자는 아닌데 교회에 가끔 나갑니다. 어떤 때는 자주 나가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예전에 식약청장했던 친구인데 그 대장암에 걸렸어요. 난 종교가 없는데 그 수술하고 누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교회는 너도 알다시피 안 나가는 입장인데 중보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 가지고 하는 게 중보기도래요. 근데 내가 싫다 그러면 너 죽어도 좋다 이 소리니까 그것도 3기 B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온누리교회라고 하용조 목사 지금 돌아가신 분 그걸 다니기 시작했어요. 4년 반을 다녔습니다. 4년 반 동안 내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고 이 친구 낫게 해주시오. 근데 3기 B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기로는 5년 동안 생존 확률이 20%뿐이 안 될 때예요. 지금보다 약간 올랐는데. 그런데 그 집도이가 하루는 밖에 특허청 회의가 있는데 가서 같이 특허하다가 저랑 만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집도이한테 물었어요. 성이 박씨입니다. 박 교수. 지금 암센터에 가 계신데. 그 신 교수가 저 병에서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딴 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그 병으로는 안 죽습니다. 완치잖아요. 그날로 돌아와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너 집도임 주치의 만났더니 이런 소리 하더라. 너 이제 완치다. 나 요번 주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그래도 워낙에 그 4년 반 동안에 성경 공부하라는 거 다 했고 교리 공부 다 한 거죠. 그래서 가끔 교회 나가서 지금도 한 번씩 그 참여를 그 예배 드리는 데 참여하고 그럽니다. 자, 그때 느낀 게 이제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졸려요. 네. 교인들이 조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졸아.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고 그게 바로 남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이 안 될 때 이건 누구든지 하는 소리인데 저게 말처럼 안 됩니다. 안 보이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라. 저게 뭐 겸손해서 남을 갖다가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런 의미일까요? 나부터 돌아보라는 게 왜 그럴까요? 보통은 그럼 뭐 남한테 얘기하냐? 너 혼자 얘기하지. 그런데 저게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나부터 돌아보는 게. 남은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될 때 저놈 탓을 하게 되면 그럼 일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포션이 30%로 가정한다면 내가 확실히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면 30%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LG의 김상수 사장이 이전에 이제 LG가 안 되고 한전 사장으로 가셨던데 그때 그 사람이 100%보다 130%가 더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써라. 뭐 이양할 거 왜 130%냐 말이에요. 130%면 아까식으로 2시간 일도 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2시간 일도 해서 안 되는 200%, 300%를 가져야 그게 실제 창의력이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고수라고 하는 게 모든 일이 자기 일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 대개 보게 되면 아까 저 면접 얘기했는데 저는 또 가끔 이걸 물어봅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에 포크레인은 내가 이미 말씀을 드릴게요. 인디언 추장 얘기를 하나 더 거기다 보탠다면 아메리칸 인디언이에요. 비가 안 올 때 대개 이제 기우제를 드립니다. 어떤 인디언 추장은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고 어떤 추장들은 기우제 지내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기우제 지내면 꼭 비가 오는 추장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가 꼭 옵니까? 간단하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소리는 뭔가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달성될 때까지 그걸 향해서 매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죠.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수증기로 변하죠. 그런데 99.9도까지 가도 물은 잘 안 끓어요. 그런데 물을 끓게 하려고 그러면 그 0.1도 차이, 이게 바로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오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영업소를 금년 여름에 영업이 잘 어렵길래 한 바퀴 쫙 1,800km를 3일에 다 돌았나? 그것도 지방 내려가서 영업사원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저녁이면 새벽 한 2-3시는 올라와서 또 자고 아침에는 오전에는 본사에서 일 보고 바깥 일 보고 오후에 또 내려가가지고 부산까지 광주까지 대전까지 창원까지 그러면서 할 때 이런 얘기를 같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나 우리 사원들한테 말씀하는 거나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여기에 다 카피를 두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공유하시든 USB로 공유하시든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걸 다 읽을 재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몇 개만 말씀드리면 1.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5. 프로의 하루는 25시간이지만 아마추어의 하루는 24시간뿐이다. 10.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18번. 프로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추어는 이기는 것도 걱정한다. 걱정 많은 사람이 있죠. 21번. 프로는 꿈을 먹고 살지만 아마추어는 꿈을 잃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가 되십시오. 나부터 변해야 된다. 나부터 자꾸 내 탓을 하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내 탓을 탓만 하고 있으면 뭐래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나.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즐겁게 살고 신나게 살고 그걸 나를 바꿔야 돼. 변화. 나부터 변해야 된다. 나도 내 안에 모든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5% 바뀌면 나머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방법. 쉬운 것부터 하자. 작은 것부터 하자. 어려운 걸 갖다 목표를 딱 잡고 있으면 잘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가 쉬워.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할 수 있네. 된단 말이죠. 근데 변화. 나 이걸 금연 이런 거 자기하고 약속 안 해요. 나는 금연을 못 해가지고 고2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병 걸릴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지금은 끊었어요. 근데 난 좀 부끄럽게 생각해. 그걸 내 의지대로 끊어야 되는데 겨우 아파서 끊었는가? 호흡기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나 자신하고 약속을 했으면 명확히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2 때부터 피다 보니까 한 40년 넘어 피고 끊었나 봐요.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왜 피지 마냐? 건강에 나빠. 폐가 베린다니까, 허파가. 버리는 걸 뭐하러 하겠어요? 거기다 돈까지 나가잖아. 돈 버리면서 내 허파를 버린다? 담배 때문에 허파를 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은 낫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태우시는 분 있으면 빨리 결심하십시오. 자, 변화의 자세.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나의 현 좌표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내가 이 정도 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면 되겠네. 그게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출발은 이제 여러분들 학생 때도 출발은 같았는데 여기 이제 뭐 1학년부터 졸업하는까지 있다고 가정합시다. 또 사회 나가게 되면 또 사회 나가서도 출발은 같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때의 출발선에서 꿈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나중은 결말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혹시 가슴에 나도 한번 꿈을 가지고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몇 사람에게라도 전해졌다 그러면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제약산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약산업 약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나? 이과대, 화학과나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 그 다음에 이학, 뭐 물리, 수학, 뭐 생물학 하시는 분들. 인문대, 경영학과. 그 나머지 안 드시면 뭐예요? 몰래 강의 드시는. 자, 정부에서 미래의 우리 국가 경제를 이렇게 세울 산업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사실인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아까 예전에 조선산업 얘기를 했는데 그 바다가 보이는 백사장 사진 들고 가서 한다 그랬을 때 그건 누가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는 사람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그걸 믿고 또 투자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제약산업 지금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반드시 있다고 봐야죠. 여기서 그 여러분들 제약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점점 늘어갈 겁니다. 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면 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뭐 제약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식 삼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외우기 좋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외울 수 있는 1,000조 원.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 가면 외기 힘들어요. 뭐 1,100 몇십조 원 골치 아프잖아. 금년에 1,000조 원 얼마나 편해요. 한국 의약품 전체 시장 15조 원. 수천 품목, 수만 품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이 1.5%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 쪽에 들어가서 제약 산업을 키우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전자산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이 다 해놓은 데 가서 종로를 타는 거고, 그렇죠? 한번 만들어 볼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률, 전 세계적으로 의약산업 성장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유, 사람들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수명 길어지면 늙은 이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나처럼 늙은 이들이. 늙으면 약을 자꾸 먹게 돼요. 의약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지.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약쓸만 한 나이가 되면 죽어버렸으니까. 급성질환만 하고 나머지는 별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는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수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담 잠깐 할까요? 그 진시황이 그게 그 과거에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자기 그 신하들한테 명했지요. 찾아오는데 실패했습니다만,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진시황이. 한 사람만 얘기 들어봅시다. 수명에 대해서 제일 밝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몇 살? 꽤 본 거예요. 또 몇 살? 다운. 또 손 드시는 분. 아니 뭐 그냥 맞춰보는 건데 뭐 어때요? 찍어보세요. 누구? 30살은 좀 더 살았지. 그러면 전 30살에 죽을 정도면 왕도 못 됐겠죠. 39에 죽었습니다. 근데 39에 죽더라도 그 진시황 그 중국의 능 규모를 보게 되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죠? 병마총.
근데 옛날에 그렇게 무슨 뭐 난리 쳤던 사람들도 40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는 얼마일까요? 영조가 꽤 살아서 80 좀 넘어 살았고, 평균 나이 43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뭐, 제가 요새 상가에 가보게 되면 여성분들은 90이 좀 다 넘었고요. 남성분들은 대개 80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약들이 필요하겠는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발전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분야다. 그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올라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식 집약적 산업이에요. 장치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항제철 그런 가보게 되면 포항, 영광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 그 장치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뭐 유기 합성할 수 있는 솥단지 몇 개 걸고 하고 소꿉장난 하듯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크다는 거예요. 머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부전자원은 없는데 사람들은 많아. 머리는 좋다 그래. 우리한테 딱 맞는 사람이죠. 부가가치는 매출액의 20% 정도 순이익을 냅니다. 그런 산업이 어디 있어요? 공산품은 대개 3%에서 5% 사이에 매출액에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 처방되고 있는 약, 판매되고 있는 약은 어느 정도일까? 맨 왼쪽에 여러분들 보세요. 리피터라고 돼 있죠. 파이자 특허가 이제 작년에 끝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팔릴 때 연간 13조 원 팔렸습니다. 리피터가 혈중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이에요. 우리나라 의약품 전체 시장이 1년에 15조 원이라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13조 원이 됐습니다. 이런 거가 나오면 그 노름 용어로는 녹아난다. 근데 실제로 녹아나는 겁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바라크루드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나라 시장 규모인데 제일 큰 게 이제 바라크루드. 이게 B형 바이러스성 B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B형 간염 환자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많다는 소리죠. 그만큼 글리백 항암제고 리피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왼쪽에 리피터, 세레타이드 이게 COPD 아까 호흡기 치료제, 그다음에 휴미라, 그 플라빅스 이게 뭐 죽상 동맥경화 치료제, 리툭산 항암제, 뭐 콜레스테롤 이것도 마찬가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헐셉틴 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디오반 12가 혈압 고혈압 치료제. 자, 그러고 보면 뭐 약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 개발하면 되고 무슨 뭐 혈압 낮추는 거 개발하면 되고, 그죠? 좋은 것만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크기는 동아제약이 금년에 이제 이게 구조조정하느라고 지주회사를 만들으라고 이제 통계에서 빠졌습니다만 2012년 작년까지 1위 제약회사가 1조 원이 안 됐어요. 일본의 제일 큰데 닥게다가 15조 원,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시장을 갖고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자가 이제 2위로 밀려난 노바티스인데 51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기업 크기에 세계적으로 하면 50배에서 100배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일본은 10배 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기회지. 벌써 파이자, 노바티스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 만들 기회가 없어지잖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노바티스하고 밑에 로슈라고 5번째 또 있죠. 두 개를 합쳐보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86조 원. 그럼 포항제철보다 커요. 매출액이. 스위스의 인구가 몇입니까? 800만 명. 800만 명 되는 나라에 의약품 가지고 86조 원 매출을 올려. 그 나라 사람들이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니잖아요. 전부 수출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가? 보게 되면 스웨덴의 인구가 700만입니다. 아스트라. 나중에 돈 벌어서 제네카 영국 회사를 사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는데 지금 딱 100년 됐네요. 1913년 설립했으니까. 근데 세계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창 잘할 때 5위까지 올라갔더랬어요. 뭐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은 발치할 때 마취제 리도케인 쓰죠. 이 아스트라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써. 특허가 만료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돈을 버니까 그걸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서 그 이후로 신약을 만들어내는데 히트친 개발은 저기 세 번째라는 오메프라졸 요거 80년대 후반에 세계에 등장했는데 약 10몇 년 동안 1위 의약품을 했습니다. 1년에 7조 원, 8조 원까지 팔았어요. 10년 넘어. 제가 그 당시에 이 비슷한 약 연구하느라고 아스트라 스웨덴에 방문했어요. 아주 내 염장을 질리는 얘기를 거기 가서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 약 만들어가지고 세계 1위 하는 바람에 갑자기 고속 성장을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서 왜 큰일 났습니까? 돈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벌어왔으니 한이 없는데 그런데 신약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을 그때부터 내리했고 지금도 3위 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조 원 팔아요. 500%보다 약간 개선된 거지만 자, 암젠이라는 거는 이 바이오만 하는 데입니다. 인터페론이니 뭐 이런 EPO 그 백혈구 주는 거 방지하는 거, 적혈구 주는 거 방지하는 거. 자, 이 회사가 1980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35년도 안 됐네. 세계 13위. 좋은 제품 가지고는 얼마든지 간다는 거예요. 길리어드 88년 설립. 뭐 30년도 안 됐어요. 세계 22위까지 올라가는데 타미플루, 독감 치료제 있죠? 독감 바이러스를 치는 약 개발해가지고 이거 개발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김정은 박사라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로슈한테 그 특허권을 팔았어요. 사용권을 준 거지.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헵세라 마찬가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주로받아 에이즈 치료제 이런 바이러스 약만 가지고 지금 세계 20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못할 거 없습니다. 타미플루는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나하고 내가 이제 그 유한학이라고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을 내가 이제 운영하고 있을 때요. 길리어드에서 와서 야 타미플루를 과거에 로슈한테 기술을 줬는데 그놈들이 잘 못 파니까 사용권을 회수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근데 길리어드는 공장이 없어요. 완제 공장도 없고 원료의약품 공장도 없어. 나보고 좀 만들어 줄래? 그래서 어이 좋지. 아주 저 전용 공장 하나를 지어가지고 합성을 해줄게.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놈이 6개월 있다 와가지고선 야 그냥 반환 안 받기로 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반환해달라고 하고 막 딜을 하는 시점에 조류독감이 돈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조류독감 돌고 난리가 나니까 나라마다 이걸 비축해서 사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혹시 인플루엔자 돌까봐 미리 비축해두는 약 가지고 얼마나 올라요. 예방 목적으로 사니까 엄청나게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티를 더 받기로 하고 없는 거로 했다. 그래서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지. 글쎄 너는 그렇다고 치자. 나는 네가 인마 공장 하나 지어서 해주면 어떨까 그러길래 찬성도 하고 공장 지을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너는 슬슬 웃으면서 돈도 받았으니까 됐다. 그 돈을 나하고 놀든가. 그게 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생각하더니 자기가 약간 좀 잘못한 걸 느꼈어. 그래서
그 타미플루 원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출발 물질,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주게, 로슈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개발. 그럼 신약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약. 이 세상에 없던 약. 이걸 개발해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카피 가지고는 전 세계로 못 나가죠. 외국 카피인데 어떻게 외국으로 돌아 나가겠어요. 이제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 확률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 화합물 한 10,000개 정도 만들어야 한 개가 시장에 나갈 수가 있고, 개발 기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까지 봐야 되고, 개발 비용은 하나 성공하는데 10억 불이 들어간다. 우리는 1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써놨는데 확률을 쓰는 거. 5천에서 10,000개까지 해서, 그 다음에 하나를 갖다가 요게 이제 여기를 디스커버리 단계라 그래. 드럭 디스커버리.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골라내는 걸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 이후는 개발이에요. 하나만 골라내면 그 다음부터 개발하는데 개발 확률이 가면서 이제 실패하니까 떨어지는 걸 따름이지. 먼저 화합물을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 그러면은 동물 가지고 먼저 실험을 합니다. 동물에서 이게 안전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효능은 나올 수 있을까? 동물 갖고 하고, 한 1년 정도 하면은 답이 나와요. 1년에서 2년. 그 다음에 임상시험, 사람은 이제 가는 거죠. 사람은 환자를 먼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합니다. 첫째 하는 게 뭔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병 갖고 얘기할 건 없지. 안전한가? 사람이 먹어도 간단히 좀 유식하게 얘기하니까 안전한가지, 먹고 죽지 않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먹여봤더니 안 죽대. 어떻게 먹이는가? 맨 처음에 1을 먹여, 안 죽어. 2를 먹여, 안 죽어. 이상이 날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싱글 라이징 도즈 스타디. 말은 멋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어느 용량까지 견디나 보자. 약을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까지 안전하구나 하는 답이 나오면 이상,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먼저 안전한 거 보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이상시험. 3상은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는데 병원도 서울에서도 해야 되고 부산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에서도 해야 되고 강원도 가서도 해야 되고, 미국 같으면 저 추운 동북부에서 해야 되고, 플로리다 같은 남부의 더운 데 가서도 해야 되고, 캘리포니아 항상 온화한 날씨를 가진 데 가서도 해야 되고, 백인, 흑인, 황인종 전부 다 시험을 합니다. 3상 시험에 거기서 효능이, 우리가 목표하는 효능이 나오게 되면 비로소 신약으로 허가를 해 주시오. 그리고 FDA라고 하는 허가 당국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신약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99년도 1호 약이 나오고 12년까지, 작년까지 19개, 금년에 또 한 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20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약이. 전 세계 시장은 그게 개척이 안 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신약이 나온 거는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만든 신약도 세계적으로 히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대웅제약이 EGF를 개발했고, 여기 레바넥스가 제가 개발한 겁니다. 저는 꿈을 신약 개발에 두고 있었는데 한 가지 꿈은 이제 성공한 편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2020년대에는 제약 강국으로 세계에서 도약을 한다. 보건복지부가 또 과기부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 기업하고 같이 또 정부 출연연구소하고 같이 이런 일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금 이제 제가 얼마 더 하면 되죠? 시간 10분 이제 가능한 대로 빨리 날아가겠습니다. 대웅제약의 꿈 간단해요. 비전은 뭐냐?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이 되자. 즉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되자 이 소리입니다. CEO 경영 철학 이건 다 자랑하려고 써둔 얘기고, 우리가 좋은 것은 성공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 여성, 가족 친화적 기업이다. 여성들 보통 임신을 하면요, 휴가, 법정 휴가 외에 마음대로 휴가를 쓰게 해요. 하루에 4시간 나오고 싶어?
4시간 나오시오. 5시간 나오고 싶어? 5시간 나와. 탄력 근무를 하고 회사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만큼 크게 되면 어머니가 와서 애 거기다 맡겨놓고 자기는 들어와서 근무를 해요. 저녁 때 가서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여성 친화적 그런 그 정책을 해서 여성 인력들이 우수한 사람이 많아요. 요새 뭐 저 공무원 시험도 그렇다면 여성 반 남성 반이라며. 그래서 근데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아이 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거가 있거든. 그런 걸 전부 다 회사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만 발휘해다오 하는 거지. 그래서 일할만 나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 또 핵심 인재라고 생각되면 무지무지하게 투자를 해요. 교육을 시키고 육성하고 해외 출장 마음대로 보내고. 그래서 좀 글로벌 회사가 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공헌을 게을리하지 않아가지고 저 뚝섬에 가면 무장의 놀이터, 서울의 숲 안에 이거 매력 들여서 우리가 지원을 했고 담배 끊으라고 중고등학생들 니코 프리 캠페인 벌려가지고 그런 그 일도 하고 했었고 이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회사 삼성동에 본사가 있는데 그 밑에 이런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지금 한 40명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논현동에 있는 거 우리가 아주 사서 그 아름다운 재단에다 주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 전부 다 아름다운 재단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 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아주 이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까 매출액 규모로 보게 되면 대웅제약의 총액 매출로는 한 4위 정도 될까? 3위, 4위 정도 되는데 처방약은, 치료약은 1위입니다. 우리는 바카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방하는 건 1등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외국의 한국 노바티스 파이자 오른쪽에 외국계 기업도 우리보다 약간 처져요. 그러니까 치료약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를 지금 용인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 연구소가 있고 중국에 하나 가지고 있고 미국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회사가 작지만 빨리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중국에 가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에도 가서 일할 수 있고 등등 자체 개발 품목 우리 처방약 말고 일반 약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제일 잘한 거 여러분들 뭘까요? 간 때문이야. 우루사. 그게 사실은 우리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많이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루사를 세계적인 약으로 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미국 진출, 호주 진출 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사를 동남아에 지금 다 내보냈어요. 인도, 타일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그다음 미국 법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아까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버원 연구소 이건 뭐 자랑이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작년이네요 벌써 합자회사 설립해 놓고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9월 30일이니까 이게 며칠 한 보름 됐습니까? 오늘 10이니까 열흘 됐네. 예. 미국에 우리 보톡스라고 아시죠? 여기 주름 없애는 여성들 그거 수출하는데 우리 게 품질이 하도 좋아가지고 오리지널보다 좋아서 요 친구가 크리스 마모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오리지널사의 연구개발 본부장 하던 사람이 지가 벤처를 차리고 나서 우리 거 갖고 와서 미국에다 풀겠다 이거예요. 1년에 지금 이제 임상시험을 내는 미국에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16년부터 판매를 하게 되는데 맥시멈 피크 세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1년에 1,000억씩 우리한테 들어올 겁니다.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세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출발은 같지만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일하기를 또 어디 분야에서도 일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내 꿈은 뭘까? 이건 이제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만 할게요. 신약 개발 처음부터 내가 뭐 날 때부터 신약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지. 제가 1974년에 이제 기업에 문을 두드려서 들어갔어요. 제 이력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공군에 가서 장교로 3년을 근무해서 지금 뭐 2년이 아닙니다. 3년. 근데 군대 3년 생활하는 동안 배운 게 워낙에 많아요. 미군 애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가지고 미군 애들의 그런 행정, 그다음에 공군 본부에 근무하면서 기획, 또 창고로 근무하면서 물자 관리 뭐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오산이라고 조금 내려가면 미 공군 그때는 제5공군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 의무대에 근무하느라고 미국 애들하고 뭐 같이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저는 과거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는 굉장히 과묵했죠. 누가 말 시키면 과묵했어. 말을 안 하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말하지. 근데 거기 가서 근무하는 덕택에 영어를 할 수 있게 됐네. 얼마나 군대가 난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는 이제 그 경희대 앞에 건물이 조그만 게 있는데 우리 집에서 약국을 세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졸업하면 네가 저거 약국 네가 해. 그러니까 뭐 벌써 다 이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내 뱃속이 편해요. 그래도 그거 하기 전에 그래도 한 3년 동안 영어 같은 거 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아야지 그러고 유한양이 영어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잘못 꼬여가지고 그때부터 학교에 파견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박사를 끝나고 나니까 연구소 설립하니까 네가 연구소를 만들라 그래서 또 연구소를 만들어서 신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업길은 날아가고 이제 신약 연구 쪽으로 간 겁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재미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얘기는 이게 사실 긴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거는 그 여러분들 약에 대한 상식을 늘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10년에서 15년 걸리고 뭐 디스커버리 끝나면은 동물에서 디벨롭하고 사람에서 디벨롭하고 허가받는다. 요거 아니에요. 약을 개발하는 거는 열쇠 자물쇠에 비하면 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할 때요. 디스커버리 할 때 어느 작용점에 작용할 약을 개발할까? 그러니까 어느 자물쇠를 노릴까? 요게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일단 그 자물쇠를 정하면 그 자물쇠를 여는 게 약이잖아요. 약을 찾는 거예요. 열쇠, 거기에 맞는 열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 열쇠로 했더니 이게 열리대? 그럼 그게 신약 개발 대상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원리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물쇠가 종류가 많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내가 이제 아까 그 레바논에서 항궤양제를 개발했는데 위궤양은 위산 분비가 과다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요. 위산이니까 알칼리를 중화시키면 되지. 맨 처음에 나온 게 안티애시드, 중화제예요. 예전에 노르부산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조가 화학 하시는 분 아까 한 분 계시던데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약간 약한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그건 강한 알칼리가 아니니까 먹어도 된단 말이죠. 그거 먹으면 산이 중화가 돼. 그러면 중화되면 해결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계속 먹으니까 우리 몸이 분명히 위산은 분비해냈는데 자꾸 중화시키니까 더 많이 분비를 하는 거라. 애시드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신경,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산 분비를 하는 신경계에 자극을 줘서 분비를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하는데 위산 분비만 차단하는 게 아니고 저기 부교감 신경을 갖다가 이제 차단하는 건데 심장도 느리게 뛰게 돼 만들어 뭐 눈동자도 있으면 불해하게 돼. 그다음에 먹을 때도 아닌데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운동을 해.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토 프로텍티브 그러면은 살이 나와도 우리 조직이 위산도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견디게 만들까 한계가 있어. 산이 세게 나면 못 견딘단 말이죠. 그다음에 드디어 H2 블락과 히스타민 이라는 게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그 신경 메디에이터인데 기름을 꺾지더니 위산 분비가 귀신처럼 차단이 되네. 그래서 저거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닥터 블랙이라고 하는데 SKNF에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위궤양이 생기면 위 빵꾸 날 때까지 위천공이라 그럽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위천공이 생기면 그때 수술해가지고
생긴 구멍을 막는 방법뿐이 없었어요. 그럼 국가적인 보건의료비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저약이 나오면서 그게 10분의 1로 줄은 거야. 그래서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까 아스트라가 만든 오메프라졸 프로ton 펌프인데 요게 자물쇠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요게 이제 요게 보이죠? 여기에 위산을 분비하는 위벽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를 여기가 이제 음식물이 있는 데고 여기는 몸 안이에요. 히스타민이 붙으면 산이 나가고 게스트린도 산 분비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 콜리너즈 요건 아까 부경순에 산 요거는 일찍 깨졌어. 이놈께 이제 노벨상 받은 건데 위산 분비하는 맨 마지막에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뭐 앞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더라도 수도꼭지를 잠갔으니까 위산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약이 10몇 년 동안 1위 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연구 끝났는가? 더 이상 위궤양 치료제는 진화를 안 하는가? 그런데 이게 단점이 보이는 거야.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리버설 바인드라는데 약이 최고의 효능까지 이루는 동안 3일이 걸려요. 그러면 일이 났을 때 약을 안 먹어도 3일이 효과가 지속되는 거야. 온셋 타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큰 문제잖아요. 거기다 또 오랫동안 먹였더니 뼈가 약해지네. 그 다음에 혈중의 마그네슘 농도가 떨어지네. 새로운 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너무 꽉 잡지 말고 열쇠가 자물쇠 안에 들어가는데 자물쇠를 악으로 붙여놓은 거야. 쉽게 빼게 만들자. 그럼 필요할 때는 넣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그러면 작용이 빨리 될 거 아닌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물쇠는 확실히 똑같은데 작동하는 열쇠를 좀 달리 만들어 보자. 그래서 PPI가 아니고 애시드 펌프 안타고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서 이 열쇠 저 열쇠 과거에 이제 PPI가 왜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가? 과거의 열쇠를 쭉 찾아보고 과거의 열쇠를 계속 해서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될까를 이제 연구를 하고 이것도 과거의 열쇠를 연구하고 자 드디어 자 새로운 거는 어떻게 좀 분자 구조를 디자인하면 될까? 새로운 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약 1000개의 물질을 신물질을 만들어서 열쇠 구멍에다 놓고 열쇠가 열리나 안 열리나 봤더니 오이 잘 열리는 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YH1885라고 코드네임 붙은 걸 발표해서 개발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아까 말했듯이 동물에서 이놈이 안전한가 사람에서 안전한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다 이런 열쇠가 이제 자물쇠하고 잘 맞는지를 보는 실험을 쭉 해가지고 잘 맞네. 그래서 사람한테까지 가고 아까 2상시험, 3상시험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소관의 위궤양이 치료되는 것까지도 여기 다 나오죠. 여기 위궤양 환자가 약을 먹으니까 그 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3상까지도 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서울 전국 20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했고 안전하다는 판정도 받았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탄생을 했고 이때 들어간 내부에 있는 인원 바깥에 있는 분들 기여한 사람들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저는 뭘 했을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걸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거 한동안 1억 불 주고 GSK에 기술 수출했어요. 저게 저 계약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전 사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일 했는데 매일경제신문에서 정진기 언론문화대상 중에서 학원 부분의 대상을 나한테 주더라고. 상금 3천만 원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연구원들 다 데리고 가서 이틀에 그 돈 다 쓰고 왔지. 워크숍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는 그럼 신약 했는데 또 하나 묶음이 뭘까? 우리 대웅제약을 자 저런 또 신약 만들어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또 하나 꿈 가지고 지금 사실 저는 저 신약 개발하고 리타이어 한 다음에 쉬려고 그랬어요. 내 거 그냥 살살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 사업을. 근데 또 여러 기업에서 같이 좀 일해보지 않으려고 유혹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노구를 이끌고 아직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못할 리 없다는 거야. 왜 못해요? 지금 얘네들 그 의약만 80조고 딴 것까지 합치면 110조 원에 들어가요. 매출액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돈 못 써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죠. 자, 대웅의 미래. 보톡스 아까 이거 1년에 1,000원씩 파는 거 제가 여름에 한 영업소 순방하면서 저 얘기를 쫙 했어요. 앞으로 대웅의 미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런 거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믿구나. 저 이런 거 일하겠어 그랬더니 몇 사람은 그걸 좀 인정을 하고 몇 사람은 야, 저 뻥이지 돼. 뭐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이거 딱 요번에 계약하는 거 보더니 되네.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도 하면 되겠다. 자, 꿈을 가진 여기 계신 아주대 인재 여러분들, 대웅에 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 대신 꿈을 가진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제약 산업을 세계적인 제약 산업으로 한번 성장시켜 보겠다는 사람들 얼마든지 오세요.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맨 뒤에다 내 이력서를 써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이상으로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자지 않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사람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